시티은행에서는 물가 내년 초에 까지 올라갈 것 같아. 오늘 제가 이제 정승욱 특파원을 모시고 영국 그리고 유럽의 상황을 듣고 나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더 걱정하게 되는지 마지막 소감을 제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그 영국 현지의 정승욱 특파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승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제가 한국에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상황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긴 한데, 오늘 제가 이제 정승욱 특파원을 모시고 영국 그리고 유럽의 상황을 듣고 나서 이렇게 진행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정승욱 특파원을 얘기를 듣고 한 몇 퍼센트 정도 더 걱정하게 되는지 마지막 소감을 제가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 얘기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럽 얘기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제가 오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항상 오랜만에 나와서 항상 얘기할 거리가 많다 보니까 좀 간추려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먼저 보시면 영국 네. 물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영란은행이 이제 올해 영국 물가 이제 13% 넘게 갈 거다. 그래서 그때에 대해서야 피크를 찍고 내려올 거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쵸. 이제서야 이제 셀사이드 이제 투자은행들에서는 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제일 위에 이제 시티은행에서는 물가 내년 초에 15%까지 올라갈 것 같아라는 말도 했고요. 네. 근데 이거에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밑에 있는 에너지 비례예요. 이제 전기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전에 보시면은 보통 전기 가격이 1년에 뭐 한 1000파운드 좀 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막 네. 150만 원 좀 넘는 뭐 180만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게 올해 10월부터 이제 그 캡을 없애가지고 그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안 그러면 너무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게 거의 뭐 2배 이상까지도 오르는 기존 작년 10월에 비하면 왜냐면 올해 4월에도 올렸거든요 한번. 네. 올해 4월에 여기 올라간 게 보이네요. 까지 갔었는데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더 올라간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물가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일 거고 올 겨울부터는 그래서 참 힘든 시기를 지나갈 것 같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저는 15%도 처음 보고요. 전기요금 올라간다는 얘기는 지난번에도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이게 진짜 현실화 되네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왜냐면 그 영란은행이 처음에 그걸 발표를 해서 13%갈 거다라고 처음 말을 했을 때는 국채 시장에서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영국 물가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10% 넘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수치가. 네. 근데 그때는 바로 국채 시장이 엄청 요동치더라고요. 바로 금리가 엄청 튀고 뭐 물가에 대한 걱정이 시장에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제서야 그 말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두 눈으로 봐서야 이제 사람들이 믿는 것인지 하여튼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점점 다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3페이지 보시면 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나 그 일면에는를 보시면 밑에 이제 시위하는 영상을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지금 영국이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뭐 기차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파업이나 시위를 하면서 자기네들 이제 연봉 올려달라 라는 식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위에 있는 그런 아비바라는 곳인데 영국에서 제일 큰 이제 그 연금 하는 곳이에요. 펜션하고 이제 인슈런스 보험 회사인데 네네. 여기 뭐 투자도 하고요. 투자 운용도 하는 회사인데 거기서 이제 연봉이 낮은 직원들에게 1000파운드씩 지급을 하겠다. 에너지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걸 보니까 1000파운드씩 지급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연봉 인상은 솔직히 저희들은 더 좋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연봉을 인상하는 거면 아무래도 미래의 연봉에도 다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이건 한 번만 주겠다는 거구나.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한 번만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약간 그냥 차한책을 낸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솔직히 연봉이 올라야지 이게 나중에 연금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래 그쵸. 연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진짜 이제 실효가 있는 건데 네. 그래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몇몇 기업들은 좀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 사람들에게 그래도 이제 직원들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밑에 계신 분들 왜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이게 뭐라고 써 있는 거예요? Rail against corporate, cut profits, not pay. 자기들 연봉 깎지 말고 니네 수익 깎아라.
네네네. 네, 화가 자기들 많이 이제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철도공사 이런 데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우리들 깎지 말고 너희들이 수익을 좀 낮추면 되지 않냐라고 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도 참 쉽지는 않죠. 음, 지금 뭐 그쪽에서도 마진이 뭐 엄청 많이 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노조 측과 그래도 기업 측 둘 다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4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나와 계신 분이 이제 윌렘 부이터라고 네.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책정하는 MPC라고 하는데 영란은행의 통화정책위원회 설립자세요. 오, 왜냐면 이 통화정책위원회가 영란은행이 생긴 지가 오래되지가 않았어요. 97년에 생겼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각보다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음, 왜냐 그때부터 이제 독립성에 대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독립성을 주면서 그때 이제 MPC라고 통화정책위원회가 생기고 금리를 독립적으로 이제 측정을 하는 게 된 건데 네, 그 이제 설립자이시거든요. 초기 멤버세요. 음, 근데 이분이 최근에 고백을 하신 게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금리 수준으로는 절대 안 되고 너희 물가 잡으려면은 금리 한 6%까지는 올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6%. 그래서 네. 네, 만약에 그 정도 수준이면 뭐 4%, 지금으로부터도 한 4% 이상 올리는 건데 그 정도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그래도 잡을 수야 있겠지만 음, 상당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그 밑에 밑줄 친 부분에서 네. 그거는 아름답지 않을 것이다. 프리티하지 그리고 않다. 네. 네, 풀티하지 않을 것이고 리세션이 있을 것이다라고 확실히 못을 박으셨고 근데 음, 어떻게 보면은 영란은행이 지난 발표를 했을 때 우리 앞으로 영국은 2023년 그리고 2024년 초까지도 한 6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었기 때문에 영국은 그냥 누가 봐도 리세션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영국 음, 같은 경우는. 음. 이미 그런 것 같아요. 이미. 네. 네, 상황이. 반박을 할 수가 없죠. 음. 근데 그래서 정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5페이지 보니까. 그럼요. 지금 정치도 상당히 뭐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는 경우는 이제 정당별 지지율인데요. 네. 현재 집권당이 이제 보수당이잖아요. 그래서 컨서버티브 파티인데 그 밑에 파란색 선으로 음, 오히려 그 노동당보다 반대인 야당인 노동당보다 지지율이 낮아요, 지금. 그러네요. 아무래도 올해 경제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부각이 되고 경기가 힘들다 보니까 지지율이 많이 낮아지고 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전 보리스 총리 그런 네. 사건들 때문에 또 지지율이 낮아서 지금 33%밖에 지지율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차기 총리에 대한 그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6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차기 총리는 누가 될까라고 제가 약간 웃길 수도 있지만 이제 베팅 사이트를 갖고 왔어요. 뭐 네. 배트 네, 365. 네. 네라고 이제 뭐 흔히 말하면 그래도 합법인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음, 이제 여기는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를 그냥 쉽게 많이들 하고 그 사이트가 잘 이루어져 있긴 한데 거기서 정치나 이런 다양한 분야의 베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당이 얼마냐를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현재 컨센서스가 얼마인지 누가 얼만큼 이길 것 같다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왼쪽에 리스트러스가 이제 제일 유력한 후보로 지금 나오고 있는 분이고 트러스라는 분이요. 네. 네, 분이 훨씬 더 유력하고 지금 배당을 보면은 거의 한 9대 1, 그러니까 음, 90% 정도로 리스트러스가 당선이 될 것 같다라고 지금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실제로 폴을 봐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폴이라고 하면은 그 지지도죠. 이게 그 설문조사 이런 거를 봐도 리스트러스가 한 70% 아니면 뭐 60% 후반대에서 좀 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음. 같아요. 가능성이 근데 높은 분인가 보네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를 봐야겠죠. 네. 그래서 7페이지를 보시면 네. 일단 이분의 제일 큰 거는 감세예요. 감세. 네, 세금을 좀 낮추겠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40 billion pounds of immediate tax cuts. 음, 그러니까 바로 세금을 감면을 하고 그다음에 원래 올해 이제 그 payroll tax increase라고 해서 인컴 텍스. 그러니까 음, 세금을 올렸거든요. 네네. 세금을 올린 게 있는데 그것도 바로 롤백. 우리 그거 취소할게. 아, 올린 거 바로 그냥 다시 낮추고 그리고 원래 이제 기업세도 이제 올리기로 했었는데 코퍼레이트 텍스도 올리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우리 안 하겠다. 바로 취소하겠다. 음, 내년에 하기로 한 이런 세금을 더 많이 거두기 위해서 텍스를 올리는 것들 다 취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벌써 했던 것도 다시 뒤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완화적인 정책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좀 약 세금 안 걷고 좀 부양을 더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네요. 그렇죠. 정부가 네. 돈을 풀겠다 이거죠, 한마디로. 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각한데? 그러니까 그래서 인플레이션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는 돈을 풀겠다고 하면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면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바로 영란은행. 중앙은행이죠. 네. 네. 그래서 8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이 총리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영란은행의 맨데이트를 바꿀 것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을 했어요. 아하, 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전에 그 이사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기사에 많이 이 나오더라고요, 부분에 최근에.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너희 바꿔서 더 완화적으로 하게 할 거야가 아니에요. 일단 말하고 있는 거는 make sure it is tough enough on inflation. 그러니까 물가에 더 집중을 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뉘앙스는 현재 듀얼 맨데이트잖아요. 대부분의 이런 선진국들의 중앙은행들은 이제 뭐 고용과. 경기도 잡고 그렇죠. 고용과 물가 둘 다 잡겠다. 그래서 이 둘의 밸런스를 맞춰 나가겠다가 있는데 거기서 좀 더 물가에 비중을 주겠다라는 듯한 어조인 것 같습니다. 저 그냥 느낌에는 이분이 경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됐고 그냥 바꿔 막 이런 느낌이라서 불확실한 것 같아요. 좀 약간 이분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약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만약 지금 이 순간에서 왜냐면 지금도 이제 그러니까 파운드화도 상당히 약세 기조가 있고 달러 강세가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순간 갑자기 뭐 중앙은행의 기조를 바꾼다든지 맨데이트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정계에서 그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되게 위협하는 훼손시키는 느낌. 이런 네. 행위를 계속해서 한다면 전문가들 말로는 너희 그러다 보면은 그 외환 리스크 올 수도 있다. 아하. 이 파운드가 급락을 할 수도 있다. 왜냐면은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더 푼다고 하면은 물가가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지금 그런 걱정이 있거든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근데 물가가 오르다 보면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화가 약세가 되죠. 근데 거기다가 중앙은행에까지 그렇게 압력을 가하고 정부가 왈가왈부하고 그렇게 힘을 행사한다? 그러면 이제 외부 투자자 입장에서 영국 괜찮은 거 맞아? 영국에 투자해도 되나? 이 파운드와 괜찮을까 해서 엄청난 이 외환 리스크, 외환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지금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안 그래도 사실 파운드화는 최근에 많이 약세인데 뭐 상황에 대해서 뭐 아까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셨지만 좋지 않아서 근데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가 끼면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네, 1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좀 더 유럽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 텐데 아무래도 네. 다들 천연가스가 제일 생각이 나실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사진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인데 네. 전고점을 최근에 갱신을 했고요. 네. 제가 지금 천연가스를 보고 있을 때 눈여겨보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과 미국의 천연가스 가격을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거든요. 괴리요. 그래서 11페이지를 보시면은 이게 유럽 천연가스 가격 나누기 미국 겁니다. 올라갈수록 유럽계 미국 거 대비 훨씬 비싼 것이죠. 아 올라갈수록 비싼 거죠. 네. 근데 최근에는 그래도 처음 이 위기가 터졌을 때보다는 그 괴리가 좀 줄어들긴 했어요. 네네. 당연히 높은 수준에 있지만. 그래도 엄청 높지만. 왜냐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제 어떤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LNG십이라든지 미국에서부터 유럽 쪽으로 이 천연가스를 옮기는 게 용이해지면 이 괴리가 없어지는데 그게 용이하지 않다면은 이 괴리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이게 어쨌든 한 군데서 비싸면 그 비싼 데가 낮아지고 이렇게 그 정리되는 작업이 그쵸.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 움직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유럽 쪽은 이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그럼 언제쯤 해소가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선물 시장을 좀 봐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거 말고 뭐 내년 거 이제 내년 거에 대한 그러면 이 괴리는 얼마나 벌어져 있나라고 보시면은 이제 12페이지에 제가 내년 5월물 선물 가격을 갖고 왔거든요. 내년 5월 달에. 네, 내년 5월 만기예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흔히 지금 유럽 쪽에서는 겨울을 되게 걱정하고 있어요. 야, 우리 겨울에 에너지 사태에 진짜 엄청 큰 게 터질 수도 있다라고 주변에서도 다 걱정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럽 쪽 나누기 이제 미국 가격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네, 이게 원래
기존에는 그만큼 많이 안 올라갔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거 내년 5월에도 해소가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선물 곡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이거에 대해서 단순히 한 가지 이유만 될 수는 없지만 네. 그래도 전반적인 거는 내년 봄이 지나고 여름이 돼서도 유럽의 천연가스 사태는 쉽게 해소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올라간 게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에 대한 여파가 이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페이지 보시면 네. 이런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이제 유럽에 있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fertilizer라고 하면 비료죠. 유럽에서 이 나이트로젠이 이제 비료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인데 질소가 원래 비료의 원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유럽에서 이걸 생산하는 캐파가 한 25% 정도 지금 감소가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엄청 높아지는 가스 가격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의 현상이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그런 직접적인 가스 자체가 없기 때문도 있지만 오른쪽에 보면은 그 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몇몇 기업들은 이제 공장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문 닫는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아연, 징크라고 하면 아연인데 아연을 만드는 공장도 이제 곧 있으면은 몇몇 군데에서는 이제 생산을 멈출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원자재 가격이 오르게 되고 그럼 결국에 또 물가로 이어지는 것이죠, 이것도. 이런 네. 문제도 있고 이게 다음 페이지에 또 14페이지를 보시면은 네. 다른 데서도 계속 나타납니다. 또 하나는 알루미늄. 이제 이 한 공장이 9월부터 자기네들은 이제 생산을 안 할 것이다. 네. 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제가 SNS에서 찾은 건데 어떤 이제 이태리 남부에서 이제 네.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시는 분인가 봐요. 작년 7월에 2021년 7월에 보면은 네. 그 전기 가격, 가스 가격이 가스로 인한 코스트죠. 비용이 12만 유로였대요. 여기 있네요. 12만 유로. 네, 네. 오른쪽에 12만. 근데 올해 7월 1년 만에 이 12만 유로가 98만 유로로 올랐어요. 와. 그럼 몇 배가 오른 거지? 뭐 한 6배, 이거 오른 7배, 8배 오른 거네요. 네, 8배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이 천연가스 가격 높으면은 당연히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타격이 있고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도 이제 난방 덜 떼야 되고 실질적인 그러면 리얼 인컴이 줄어들고 소비가 가능한 돈이 줄어들고 그럴 텐데라는 걱정도 있지만 이게 기업들에게까지 비용적으로 진짜로 타격을 주면서 생산을 못하게 되면 그렇죠. 생산을 못하면은 물가에는 더 압박이 가고 가격은 더 안 좋아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단순히 소비만 위축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춰지면서 물가가 잡힐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비만 주는 게 아니라 서플라이 생산도 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쉽지 않은 다이나믹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는 제가 좀 이제 재미난 수치를 갖고 왔는데 천연가스 재고요? 네. 네, 유럽 국가별로 이제 천연가스 재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유럽 국가별로 이제 천연가스 재고를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보통 유럽 국가들은 천연가스를 이렇게 쌓아놔요. 겨울을 앞두고. 보통 12월이 되기 전에 11월쯤에 이 재고가 항상 그 최고 수치를 찍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average at peak라고 써놓은 게 그러면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지난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봤을 때 그 겨울을 앞두고 한 몇 %까지 채워놓은 날을 제가 위에 놔둔 거예요.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제 91.1%를 채워놓고 네. 대개 11월 평균적으로 네. 피크에서 프랑스는 91, 뭐 이태리는 96% 정도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을 앞두고 탱크를 채워놓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줄을 보시면은 average at current date라고 제가 적어놓은 거는 현재 기준으로 평균 얼만큼 채워넣나예요. 지난 역사 10년 역사를 봤을 때 원래는 8월 중순쯤이면 독일은 뭐 한 80%, 79.7, 이태리는 84, 프랑스는 76.5% 정도를 채워놨었어요. 역사적으로. 네. 그 밑에 current 레벨은 그럼 지금은 얼마나 채워놨냐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EU 전반적으로 보면은 크게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아직은 않아요. 생각보다 그래도 그러니까 빨리 잘 채워놨네요, 그래도. 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나라별로 차이가 좀 크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독일은 뭐 평균에 비해서 약간 낮지만 그래도 엄청 문제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태리 같은 경우는 평균에 비해서 지금 벌써 7%나 뒤처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오스트리아는 11%, 뭐 불가리아나 크로아시아는 12%, 네덜란드는 13%. 근데 들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약한 고리의 나라들이 좀 덜 채워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은 앞으로도 겨울로 우리가 접어들면서 문제가 더 생길 수 있는 나라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이죠. 하필이면 이런 몇몇 약한 고리의 나라들이 이 천연가스 재고 쌓아놓는 거에서 좀 뒤처지고 있다.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영국을 맨 끝에 보니 영국을 보니까 영국은 굉장히 많이 쌓아놨네요. 영국이 물론 추울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천연가스가 없어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드네요. 그냥 이제 뭐 시장 가격이 가격이 좀 영향을 올라가서 미쳐서 또 그렇죠. 네, 그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막 진짜로 천연가스 자체가 없어가지고 하는 문제는 유럽보다는 덜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넘어가시면 네네. 제가 아무래도 이탈리아 쪽 얘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항상 약한 고리로 언급이 되는 곳이고 방금 보셨던 거에서도 이태리는 지금 천연가스 재고도 평소보다 뒤처지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는 그것보다 하나 더해서 지금 정치적으로 되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말이 많은 게 왜냐면 9월 25일 날 네. 이제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새로운 총리가 나올 것인데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봐야 되는 정당 중에 하나는 네. 이 Brothers of Italy라는 정당이에요. 이탈리아의 형제들인가요? 네, 그런 이름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지지율을 보시면 이 FDI 현재 24%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이 정당이. 근데 이게 그래프를 한번 좀 보시겠어요? 불과 한 2, 3년 전만 해도 오. 지지율이 한 5%였네. 5%? 네. 근데 코로나를 겪고 뭐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 정당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 정당이 우파 성향이 상당히 강한 정치 그런 정당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세 개의 우파 정당이 합쳤어요. 네. 그래서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Brothers of Italy. 네. 근데 거기에 지금 정당의 수장, 이 여성분, 멜로니라는 이 당 대표가 지금 제일 인기가 많거든요. 엄청난 지금 붐을 일으키고 있고 연합을 해서 하게 되면은 차기 총리로 제일 유력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은 지금 7%의 지지를 갖고 있는데 정당이 이분은 이제 베를루스코니라고 정치 원로예요. 요번에 이 새 연합으로 이 우파 정당들끼리 연합을 해서 다음 대선에서 아마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새 정당이 운영을 하면서 제일 왼쪽에 있는 멜로니가 총리로서 활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얘기가 있는데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레가라는 정당에 있는 이 저 살빈이라는 사람은 네. 원래 제일 극우예요. 표정이 왜냐면 아무튼 네. 네, 표정이 좀 안 좋죠. 네, 뭐지? 이거 네. 아무튼 극우군요. 네. 네. 원래 이 살빈이랑 멜로니까지만 해도 되게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어조의 강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심지어 막, 야, 이태리가 나오려는 거 아니야? 이 정당은 아예 그냥 유럽연합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상당히 구우고, 지금 선거를 앞두면서 유출된 내용이 있는데, 다행히도 그런 안티 EU, EU에 되게 적대시하는 거는 뺀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중간에 있는 베를루스코니는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요. 왜냐면 중도 우파인데 네. 전혀 그런 입장이 아니었고 EU를 되게 좋아해요. 결국 세 명이 그런 EU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그 전처럼 완전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EU와 잘 지내면서 앞으로 협조도 하고 그런 이제 더 좋은 EU를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해서 되게 프로 EU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그래도 안정성을 찾았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왜냐면 이제 진짜로 집권을 하기 시작하면은 본성을 드러내서 원래 생각했던 대로 EU에 계속 이제 반대를 하고 이빨을 드러내고 계속 그런 논란이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9월 25일 날 이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되게 눈여겨봐야 하고 그 후에 이 멜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최근에 드라기가 원래 이제 사임을 하면서 이렇게 일이 커진 건데 이 새 정당이 손잡고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 만약에 또 이제 자기네들끼리 좀 마찰이 생겨서 해서 다시 갈라서고 하면은 다시 또 이태리는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그러면은 그 이탈리아가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가 겨울에 들어가고 기업들도 힘들고 가스 가격 오르는데 정치도 문제고 해결되는 게 없고
이 약한 고리가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국채금리 스프레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게 제일 유명한 그거죠. 그쵸. 네, 이태리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볼 때 이 스프레드를 항상 보잖아요. 이 트렌드 자체는 아직까지는 우상향인 것 같아요. 근데 그 TPI라고 해서 그때 ECB가 발표를 해서 우리 뭐 이런 조건이 맞춰지면 우린 무제한으로 도와줄 수 있다. 맞아요. 라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솔직히 그 TPI는 그런 조건부들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조건들을 세세히 읽어보면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조건이 맞출 수 있냐도 중요하고 법적 문제는 없느냐. 그리고 독일은 그럼 이해해 줄 것이냐. 그치. 이태리 것만 도와준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그 TPI라는 게 실질적으로 발동을 해서 이태리를 그렇게까지 도와주는 게 가능하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은 진짜로 우리가 2011년, 2012년 때처럼 부채 위기가 터져서 아예 부도 위기까지 간다면은 모르겠는데, 왜냐면 지금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포퓰리즘이 올라오고 극우나 이런 극좌 정당들이 막 생겨나고 있잖아요. 지지율도 올라가고 프랑스만 해도 최근에도 극우 정당에서 거의 질 뻔했죠. 지금 요번 총리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태리만 도와준다? 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정치적으로 EU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걸 발동시키는 게 과연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현지에서 체감하는 그런 내용들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괴리가 있는 건가라고 드는 생각은 네. 제가 마켓이나 어디를 가도 정말 바빠요. 어디 부킹을 해도, 그러니까 식당 예약을 해도 식당 예약도 막 많이 차 있고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게 왜 저희가 코로나 이제 막 겪고 2020년도에 그랬을 때 와, 그때는 길에 진짜 개미 한 마리도 없는데 주가는 막 고공행진을 했고 오히려 반대로 주가랑 경제 펀더멘털은 다 안 좋다고 하는데 오히려 길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다시 관광객들도 다시 런던에 보이고 있고 또 이면을 살펴보면 아까 시위하는 모습 이런 것들도 보면은 격차가 아무래도 있는 것 같다. 저임금 이런 분들은 확실히 좀 버거워하고 있는 것 같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소비 여력도 있고 막 여행도 가고 여름에 휴가도 가고 그러는데 네네. 좀 그렇지 못한 저임금 분들은 좀 그런 여력이 없고 그래서 이 좀 괴리가 아직은 있고 경제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그래도 이 소비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소비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 그분들도 이제 자금이 떨어져 나간다면 이 경제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되게 와닿네요. 고용 시장을 봐도 그렇고 굉장히 언밸런스한 언이분한 그런 문제들이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는데 영국에서도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도 그런 움직임들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승우 특파원 이야기를 듣고 앞서 말씀드렸던 영국의 상황이라든지 이탈리아의 정치 문제 이런 게 심각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걱정을 많이 하긴 많이 했었나 봐요. 한 10에서 15% 정도 더 걱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엄청 더 그렇게 걱정하게 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또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솔직히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긴 하지만 또 천연가스는 많이 또 재고를 쌓아놨다고 하니 그런 것도 다행인 것 같고 그리고 나름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게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잘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아무래도 안 좋은 뉴스를 보기 시작하면 또 안 좋은 뉴스밖에 안 보이잖아요. 네, 맞아요. 유럽에 안 좋은 뉴스 갖고 보면 더 많죠. 가뭄 때문에 또 물류 대란이다라는 말도 그렇죠. 있고 강수위가 낮아지면서 그런 진짜 안 좋은 뉴스가 끝도 없긴 한데 근데 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얼마나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올 수 있겠어라고 생각을 항상 하기도 해야 되고 이제 양쪽 다 보기는 해야 하는데 저는 그래도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금리가 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다시 라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그 내포하는 여러 가지 의미는 부담이 되죠. 이제 증시 쪽에서도
네, 아직, 그러니까 부담이 될 것 같다. 이 물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근데 국채 시장에서 이렇게 금리를 낮춘다고 하는 게, 제가 국채 시장에서 다른 것들을 봤을 때, 뭐 물가 기대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약간 다른 이유인 것 같아요. 국채 시장에서는 지금 이 내년 상반기부터 금리 낮출 거예요라고 프라이싱을 하고 있는 게, 네. 국채 시장은 경기가 워낙 힘들어져서, 아, 금리를 낮출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렇지만 증시에서는 아, 그래? 아, 그런 거지. 아 그래? 아, 그래? 이게 너희 물가 잘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너희도 하는구나. 아, 그래서 증시에서 동상이몽이네요, 동상이몽. 네, 물가가 잡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출 거다. 그러면 증시엔 좋은 거지. 라고 해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렇게 다르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조금 생각이 음. 들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서 영국 현지에 계신 정승우 특파원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